2026년 들어서 베컴과 첫째 아들 브루클린 베컴,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 약간 좀 유통기한 지난 눈초리, 이게 바로 브루클린 베컴인데, 브루클린 베컴이 아버지 베컴, 엄마 빅토리아 베컴, 그리고 형제들까지 죄다 인스타그램 언팔을 때렸습니다. 그 말은 뭐냐? 연예계 바닥에서 인스타그램 언팔을 한다는 거는 손절을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연예계에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브루클린 베컴은 아버지랑 엄마 명성으로 재능도 없이 온갖 특권과 특혜 속에서 시작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돈 칠갑해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작을 했지만은 손대는 족족 실패하는 전형적인 헐리우드 네포 베이비 망테크를 타고 있어서 상당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결혼한 와이프도 헐리우드에서 손에 꼽히는 부잣집 딸의 소문난 악녀의 갑질녀로 평가받고 있어가지고 둘이 쌍으로 아주 야무진 주접을 떨고 있다는 그런 평을 또 받고 있습니다. 한때는 영국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가족, 가장 보기 좋고 닮고 싶은 가족으로 꼽히던 베컴 집안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고기 찍어 먹는 콩가루가 되어버렸는가. 오늘은 베컴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베컴가가 헐리우드를 대표하는 파워하우스가 되었고 첫째 아들 브루클린은 왜 가족을 손절하게 됐는지 제가 한번 쭉쭉 한번 말아드리겠습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들 베컴이 어마어마한 축구 선수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축구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여러분들 축구 쪽은 너무 자세하게 제가 안 팔 겁니다. 아시겠죠? 왜냐면은 약간 셀럽 바닥 이야기 위주로 팔 거니까 미돌세 임마 이거 완전 추갈못이네, 축구 하나도 모르네 하지 마시고요. 언니들은요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축구 쪽은 얕게 팔 거고 셀럽 쪽은 조금 더 깊게 그렇게 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빅토리아 언니는요 74년 호랑이띠에 올해로 5학년 3반입니다. 그리고 뭐 컨디션 좋은 날에는 5학년 2반이기도 하죠. 그죠? 이 언니가 아버지가 전자 엔지니어였어요. 70년대 80년대에. 그리고 엄마는 보험회사에서 이제 사무직으로 일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 전자제품 도매 회사를 차려요. 근데 여러분들 80년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일본 애들이 외계인을 패가지고 희한한 전자제품을 만들고 그거를 또 상용화를 시키면서 전자제품 붐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빅토리아 아버지가 그때 전자제품 도매업을 해가지고 대박이 나버려요. 아버지가 돈 엄청나게 잘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 롤스로이스를 끌고 다녔거든요. 롤스로이스 그 이야기는 베컴가를 다룬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거기서 빅토리아가 자기는 뭐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난 코스프레를 하는 인터뷰에서 그거를 옷장 안에서 듣고 있던 그 베컴이 자기야 사실대로 이야기해. 자기가 어떻게 노동자 집안 출신이야. 장인어른 차가 뭐였어? 자기야 사실대로 이야기해. 사실대로 이야기해. 제가 왜 이런 식으로 목소리를 약간 간드러지게 하냐면은 베컴이 완벽하게 생겼잖아요. 이 양반이 엄청 잘생기고 남자답게 생겼잖아요. 근데 목소리가 약간 F킬러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간드러지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빅토리아 베컴이 약간 가난 코스프레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사실대로 말하라고 빨간 펜 첨삭을 갈겨줍니다. 그래가지고 빅토리아 베컴이 자칫 가난 코스프레로 나락을 갈 뻔한 순간에 남편으로서 약간의 꼽을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와이프를 지켜낸 그런 일화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빅토리아 베컴은 빼도 박도 못하게 잘 사는 집에서 컸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빅토리아 베컴이 스파이스 걸스로 데뷔를 할 때 그 당시에 또 옛날 아닙니까? 아주 옛날 감성에 맞게 각 멤버들이 마치 뭐 세일러문 멤버들처럼 속성이 있어요. 속성. 세일러문도 뭐 사랑, 그리고 머큐리 언니는 뭐 지혜, 마스 언니는 열정, 비너스 언니는 아름다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스파이스 걸스 언니들도 스포티 스파이스, 베이비 스파이스, 진저 스파이스, 포쉬 스파이스, 스케리 스파이스 이런 식으로 속성이 다 있어요. 왜냐면은 그런 속성을 부여해야 그 당시에 어린 꼬마 여자애들이 친한 친구들끼리 나는 오늘 진저 스파이스 할 거야. 나는 오늘 스포티 스파이스 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닙니까? 영국 여자애들이 그런 식으로 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속성을 딱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빅토리아 언니가 금수저 출신이니까 포쉬 스파이스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쉬라는 말은 영어로 귀티난다라는 뜻이거든요. 귀티난다. 그러니까 오늘 친구랑 고기를 먹으러 갔는데 오늘 친구가 항정살, 안창살로 시작한다? 그러면 You're so posh. 이런 식으로 오늘 막 귀티가 쫙쫙 흐른다.
할 때 쓰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Porsche가. 그런 식으로 아무튼 빅토리아 언니가 금수저였고 94년에 우연히 잡지 광고로 여자 아이돌을 만든다는 광고를 보고 오디션에 참가했다가 발탁이 돼가지고 5인조 그룹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멤버 각자가 속성을 가지는데 한국에서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서양에서는 요 중앙에 있는 이 언니 있죠. 베이비 속성의 엠마 번튼 언니가 사실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았어요. 그 다음이 이제 스포티 언니. 스포티 언니나 아니면은 진저 언니가 서로 헤메코 컨디션 좋은 날에 2등 자리를 놓고 각축을 벌이는 그런 경쟁을 벌이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사실 빅토리아 언니 같은 경우에는 메인은 아니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좀 애매했어요. 한국의 빅뱅으로 치면 약간 패배 포지션 정도였고 뭐 헤메코 잘 뽑힌 날에는 무승부 정도 되는 그런 포지션이 약간 빅토리아 언니였거든요. 근데 일단 스파이스 걸스 그룹으로 따졌을 때 그냥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센세이셔널한 인기를 얻으면서 관심을 쓸어 담았습니다. 그러면 베컴은 어떤 식으로 성공을 했는가? 자, 데이빗 베컴은 75년 토끼띠입니다. 원래는 런던 교외 지역인 레이튼스톤이네, 그죠? 레이튼스톤이라는 동네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주방 설비 기사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이제 미장원에서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가구로 재도 베컴은 노동자 계층 출신인 겁니다. 근데 베컴 아버지가 어땠느냐? 완전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축구팀의 골수 팬인 거예요. 옛날에 박지성 선수가 뛰었던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시죠? 그 맨유는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축구 역사상 가장 인기가 좋은 구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많은 팀이에요.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있는 맨체스터는 베컴이 살았던 런던이랑 서울에서 부산 거리 되는 거리입니다. 생 서울 사람이 롯데 자이언츠를 응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베컴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응원하는 거는. 아무튼 자연스럽게 아버지 따라서 베컴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깨알 상식으로 영국에서는요, 부자들은 럭비나 크리켓, 그 야구 비슷한데 그 인도 사람들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널빤지 하나 들고 이렇게 딱 치는 거 있잖아요. 럭비나 크리켓이나 테니스를 영국에서는 이제 부자들이 보는 종목이고 축구는 노동자 계급의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에야 뭐 부자들이 좀 뭐 서민들이랑 가까운 척 하려고 서민 코스프레 한다고 축구도 보고 뭐 축구 팬이라면서 이제 물타기가 돼서 그렇지 부자들은 럭비나 크리켓을 좋아합니다. 한 예로 제가 옛날에 투자은행 다닐 때 영국 친구들이 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 투자은행 바닥이 어떤 데입니까? 전부 다 애들 다 금수저거든요. 나는 흑수저인데 전부 다 금수저예요. 근데 금수저 애들, 영국 애들 이야기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뭐 F1 보러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켓이나 뭐 럭비 이런 거 보러 다닙니다. 아니면은 뭐 테니스 있죠. 그쪽 그 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하고는 이바구가 안 됐어. 그래서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도 좋아해. 야트 있죠, 야트. 경주용 야트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부자 애들만 보는 아무튼 간에 그런 깨알 지식을 제가 닦아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베컴도 다른 영국 노동자 계층 집 애들처럼 아주 어릴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어요. 근데 뭐 완전 초특급 유망주까지는 아니었어요. 유망주였는데 초특급까지는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또래보다 살짝 왜소했기 때문에. 근데 슬슬 나이가 들면서 두각을 나타내더니 91년도 그러니까 베컴이 14살 되던 해에 명문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소년 팀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유소년 팀이랑 이제 계약할 때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베컴도 진짜로 아다리가 딱딱 맞았던 게 뭐냐면은 당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에서 유소년 육성에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팀에서 이미 백가죽에 기름이 가득 찬 비싼 경력직 애들 대신에 팔팔한 신입사원들로 팀을 꾸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유소년 선수들 중에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축구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들이 쫙 있었거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그래서 그 친구들이 동나이 때 대회를 완전히 휩쓸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 성인팀을 총괄하는 이 양반 있죠. 퍼거슨이라는 감독이 있어요. 이 양반은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감독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굉장히 유능한 양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딱 보니까 신입사원들 중에 똘망똘망한 친구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적극적으로 경기에 투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축구계에서 유명한 Class of 92라고 해가지고 당시에 약간 비중이 덜한 경기에 유소년들, 진짜로 새파란 고등학교 나이 때 선수들을 믿고 경기에 뛰게 해가지고 성적을 냈던 그 감독이 바로 이제 퍼거슨 감독이거든요. 근데 이 어린 친구들이 나이에 안 맞게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다?
데이빗 베컴이었다. 그리고 조금씩 비중 있는 경기에 데이빗 베컴이 모습을 비추더니 한 번은 베컴이 축구 경기장이 여러분들 엄청 넓잖아요. 그 중앙선에서 슛을 때려가지고 골을 넣는 진짜로 축구 역사에 길이 남는 충격적인 등장으로 축구 팬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립니다. 데이빗 베컴이 엄청 앳됐죠. 보시면은. 근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 축구도 곧잘하는데 왁구가 좋은 거야. 세수대가 좋아. 그래가지고 베컴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미소년 아이돌 이미지와 함께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이자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팀의 간판 스타로 성장하게 됩니다. 일단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솔직히 여러분들 베컴이 잘생긴 외모 때문에 축구 실력이 오히려 평가절하된 케이스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축구 볼 줄 아는 사람들은요. 베컴이 얼마나 볼을 잘 찾는지 알 겁니다. 약간 그 한국 연예계로 치면은 원빈 씨나 지창욱 씨랑 비슷한 포지션이에요. 이 두 양반이 연기를 참 잘해요. 지창욱 씨랑 원빈 씨가. 근데 연기보다는 너무 잘생겼으니까 이 외모로 주목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베컴이 딱 그래요. 나이 17에 프로 데뷔를 했다. 그리고 나이 19에 영국 최고의 명문구단 간판 스타. 그리고 팀의 상징적인 번호 7번을 띄고 달고 뛴다. 그리고 영국 국가대표로 역대 4번째로 출장 횟수가 많다. 세수대야만 출중하다고 해서 절대 딸 수 없는 훈장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알고 이야기를 따라와야지 이게 이해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베컴은 잉글랜드 축구계의 초특급 아이돌, 빅토리아는 전 세계가 사랑하는 걸그룹의 멤버로 커리어 정점을 달려가고 있는데 두 사람이 어떻게 처음 만나가지고 꽁냥꽁냥을 시작한 거냐. 슬슬 밑돌쇠 전공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연애 이야기 그리고 또 치정극 이런 거는 또 밑돌쇠가 또 전공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자, 1997년에 스파이스 걸스 멤버 중에 한 명이었던 멜 C 언니라고 있어요. 이 언니는 속성이 스포티예요. 스포티 스파이스예요. 그래서 약간 장근육캐, 약간 그 운동캐, 핫걸캐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운동미 있고 그 약간 피지컬 좋고 그런 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언니가 운동캐답게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루는 이 언니가 축구 혼자 보기 조금 적적하니까 빅토리아 언니를 데리고 축구를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스파이스 걸스가 그 당시에 얼마나 끝발이 세고 인기가 좋았는데 이 언니들이 경기장에서 공 차는 걸 보러 온다는 거를 선수들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당연히 알죠. 그리고 당연히 피 끓는 청춘이니까 베컴도 오늘 언니들 말 좀 걸어가지고 삐삐 번호라도 하나 따야지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베컴은 당시에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느냐? 사실 당시 베컴 정도 끝발이나 위상이면은 스파이스 걸스 인기 순위 2위인 멜 C 이 언니랑 꽁냥 라인이 성립이 돼야 팬들도 약간 납득이 가는 그림인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베컴은 빅토리아 언니가 최애였어요. 어차피 베컴이랑 이 멜 언니가 이루어지기 힘든 이유가 또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 이 멜 언니가 리버풀 출신이에요. 리버풀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근데 리버풀 쪽 사람들을 스카우서라고 불러요. 스카우서라고 부르는데 이 동네 사투리가 굉장히 빡세고 독특한 데다가 스카우서들은 자기 고장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그 동네에서는 만약에 뭐 런던 영어로 치면은 breakfast was amazing 이러잖아요. 근데 스카우서들은 that breakfast was better 이러거든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희한하게 발음을 하는 동네가 바로 이제 리버풀 그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리버풀하고 베컴이 당시에 뛰고 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하고 아주 살벌한 라이벌 관계였어요. 근데 멜 C 언니가 리버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이벌 팀 간판 선수인 베컴이랑 꽁냥꽁냥 거린다는 거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튼 간에 베컴이랑 빅토리아 언니가 만나기도 전에 사실은 모든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이미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같은 집 같은 방에서 살고 싶은 그런 그림을 이미 마음속에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세숫대야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으면은 creepy하겠죠. 근데 베컴이니까 낭만적인 겁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간에 둘이 그날 만났는데 둘 다 호감이 있었던 거야. 둘 다 fancy했던 거야. 그래서 그럼 오늘부터 우리 1일이다 하면서 둘은 꽁냥꽁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당시에 베컴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자기가 뛰는 팀이 트래블을 한 거예요. 트래블. 여러분들 이거 축구에서는요.
가장 권위 있는 트로피를 한 시즌에 한 개를 따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베컴이 뛰던 팀은 한 시즌에 트로피 3개를 들어올린 거예요. 이걸 한국 가수로 치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제니 언니가 만약에 방송 3사 가요대상에 미국 가요 시상식에서 수상을 한 거랑 비슷한 영광입니다. 만약에 제니 언니가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거랑 비슷한 영광이에요. 진짜로 엄청난 기록을 세운 거고, 게다가 당시에 이제 젊은 나이에 베컴은 국가대표로도 상당한 역할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커리어에 베컴이 있는 거고, 커리어 정점에 있던 빅토리아 언니랑 둘이 꽁냥꽁냥을 시작했으니까 미디어의 온 관심은 베컴과 빅토리아에 완전히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둘 사이에 굉장히 심기가 불편한 양반이 있었어요. 베컴이 청소년일 때부터 업어 키웠고 베컴이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해준 양아버지 같은 인물, 바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었습니다. 왜냐? 이 양반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선수들이 밤에 클럽 돌아다니면서 술판 벌리고 언니들한테 껄떡대다가 다음날 경기에 체력 딸리는 짓거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괜히 술 처먹고 처신 잘못했다가 스캔들에 휘말리면 골치가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와이프가 해주는 따신 밥 얻어먹으면서 온전히 축구에 집중하는 것을 원했던 그런 양반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성격이 불같기로 유명해요. 근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키워준 베컴이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많은 걸그룹 언니랑 연애를 시작하더니 맨체스터에서 런던, 서울에서 부산 거리인데 빅토리아 언니 볼 거라고 새벽에 런던까지 갔다 오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카메라 부대가 쫓아다니니까 이거 영감님 심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베컴이 98년에 프랑스 월드컵에 선발이 되었는데, 원래 여러분들 축구에서는 소속팀 감독이랑 국가대표 감독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명의 감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리그의 소속팀에서 잘하는 친구들 몇몇 뽑아가지고 최정예로 외근을 보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대표가. 그래가지고 베컴도 소속팀에서 일을 잘하니까 국가대표로 차출이 된 거예요. 여성 시청자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국가대표 감독이랑 베컴이랑 사이가 또 안 좋았어. 왜냐? 원래 월드컵에 나간다고 하면은 그게 진짜 선수 커리어에 얼마나 중요한 대회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수들 여자친구나 와이프나 가족들이 합숙장 주변에 머물면서 삼겹살도 구워주고 마늘 넣어가지고 장이랑 해가지고 싸가지고 쌈도 싸주고 파스도 사다 주고 미숫가루도 달달하게 타가지고 타주면서 뒷바라지 해주고 선수들이 월드컵에서 최상의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90년대입니다, 여러분들. 90년대. 오케이. 그 시대에는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뒷바라지를 했어요. 월드컵이 그 정도로 중요한 대회거든요. 근데 베컴은요, 여자친구인 빅토리아는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투어를 돌고 있었어요. 베컴이 경기 사이사이에 빅토리아를 볼 거라고 미국에 가야 한다 뭐다 하면서 애가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베컴한테, 야, 집중 못 하고 있으니까 경기 출전 안 시킬 거야. 야, 네가 뭐 스타 선수든 간에 뭐 왁구가 괜찮든 간에 나는 그거 상관없어. 돌아가. 그래가지고 베컴한테 경기 출전 기회를 안 줬어요.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된다면서. 그런데 베컴도 드디어 16강전 예선전 다 치르고 이제 16강전 그 중요한 경기에서 아르헨티나전에 출전 기회를 잡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후반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경기가 한참 남아있는 시점이고 2대2로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상대 선수가 이제 시메오네 선수가 뒤에서 몸으로 베컴을 살짝 담궜어요. 그러니까 축구에서는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몸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베컴이 앞으로 이제 넘어졌어요. 근데 베컴이 거기서 화를 못 참고 심판이 바로 앞에 있는데 뭐 시원하게 담근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살짝 발 뒤꿈치로 상대 선수 다리를 이렇게 살짝 깝니다. 근데 그거를 심판이 본 거예요. 그리고 바로 뒷주머니에서 레드카드를 꺼내서 퇴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잉글랜드가 그 경기를 10명이서 뛴 거예요. 원래 축구를 11명이서 하는데 베컴이 퇴장당해가지고 10명이서 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잉글랜드는 페널티까지 가면서 졌어요. 그리고 월드컵에서 탈락을 합니다. 여러분들, 문화적으로 영국은요, 축구가 종교이자 인생입니다. 근데 잉글랜드는요, 선수들 명성에 비해서 축구를 더럽게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우승을 못하고 선수들이 부담을 가지고 페널티에서 실축하거나 실력 발휘를 못하고 탈락하는 그런 팀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네 악습이 뭐냐? 매번 월드컵에서 탈락할 때마다 선수 한 명 타겟으로 잡고 모든 비난과 감정 배설을 집중시키거든요. 근데 당시 베컴이 경솔한 짓을 했다? 그리고 잉글랜드가 탈락을 했다?
이거는 공개 처형감이거든요. 그때부터 미디어의 집중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전에는요, 여러분들 파파라치나 기자들이 그냥 베컴이나 빅토리아를 취재를 할 때 세기의 로맨스, 아름다운 쪽으로 취재가 극성이었다면 이 사건 이후로 둘을 진짜로 담그기 위해서 취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로 완전 나락을 가버린 거예요. 그뿐만 아니고 살해 위협까지 받는 아주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구 팬들은 베컴이 이런 식으로 감정 컨트롤을 못하는 이유가 빅토리아 때문이라면서 빅토리아에게도 엄청난 비난을 퍼붓습니다. 근데 베컴 입장에서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사실 그 경기 전날에 빅토리아랑 아주 중요한 대화를 나눴던 상태였어요. 왜냐? 빅토리아 언니가 이거 이쯤 됐으면 마법에 걸릴 타이밍인데 계속 마법 쿨타임이 계속 길어지니까 임신 테스트기를 돌려본 거예요. 그런데 띵동 임신입니다. 아기를 임신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임신 소식을 안 그 다음 날에 베컴이 하루아침에 국민 역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모든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베컴이랑 빅토리아는 서로 함께 만든 사랑의 결실을 꼭 붙잡고 계속해서 교제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99년 3월에 출산을 하게 되는데 빅토리아가 임신 테스트기를 돌린 게 뉴욕 여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이름을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다리를 빌려가지고 브루클린으로 지은 겁니다. 그래서 브루클린을 잉태했을 때 이 둘이 진짜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브루클린 임마 아무튼 간에 그리고 그해 7월에 정식으로 아일랜드 더블린 근처 성에서 아주 새끈하고 빠끈하게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진짜로 영국 미디어가 엄청나게 공격을 했어요. 심지어 막 아기를 유괴하겠다는 그 또라이 같은 것들도 진짜 많았던 시절이거든요. 심지어 결혼식 때 취재진이 헬기까지 띄워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완전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파파라치들이 차로 미행하고 추격전을 했어요. 추격전 도로에서. 이게 90년대 말이잖아요. 야만의 시대 끝자락에서 진짜로 그때는 사생활 보호법이라든지 그런 것도 없었던 살벌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팎에서 집중 포화를 맞던 베컴과 빅토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슬슬 스파이스 걸스의 인기도 시들시들해집니다. 왜냐? 98년 월드컵 기점 때 팀의 핵심 멤버이자 인기 2위, 3위를 다투던 진저 언니가 탈퇴를 했어요. 그 이후로 스파이스 걸스는 그런대로 선전을 했지만은 결국에는 인기 내리막을 타면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좀 시들시들해져요. 예. 자, 그러면은 베컴 쪽은 어땠느냐? 사실 베컴 지도 지가 잘생긴 거 알아요. 예. 지가 이게 좋아. 지도 알아. 자기 매력을 어필하는 거를 내심 즐겼거든요. 그런데 축구 선수가 뭐 맨날 유니폼 입고 뛰잖아요. 근데 뭐 자기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 한정적이잖아요.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게 헤어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염색도 하고 장발로 기르기도 하고 대가리 빡빡 밀기도 하고 아주 헤어스타일 가지고 자진몰이 장단을 맛깔나게 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헤어스타일로 주접을 떠는 거를 양아버지 같은 퍼거슨 감독이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죽어라 공만 차도 모자랄 판에 뭐 띡하면 화보집 촬영한다고 기 나가고 연습날인데 미장원 갔다 오고 팀 연습장에도 뭐 기자나 파파라치들이 쫙 깔려 있으니까 다른 팀 선수들한테도 지장이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2003년 그 유명한 축구화 사건이 터집니다. 그게 뭐냐? 당시에 베컴이 고질적인 부상이 있어가지고 출전 시간도 좀 줄고 개인적으로 좀 속상한 시즌이 있었어요. 근데 2003년 2월 15일에 라이벌이자 앙숙인 역대 최고의 팀 아스날한테 2대0으로 깨지면서 그날 대회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탈의실에서 감독 퍼거슨 할배가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선수들이 보는 앞에서 베컴을 공개적으로 갈궜어요. 그런데 뭐 베컴이 여러분들 뭐 평사원도 아니고 주장급 팀 간판 스타인데 새파란 애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갈구니까 베컴 지도 불만이 많았겠죠. 그래서 퍼거슨 감독한테 대들었어요. 아마 욕을 했나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퍼거슨 할배가 이 새끼가 돌았나 하면서 바닥에 있던 축구화를 발로 딱 깐 거예요. 근데 퍼거슨 이 양반도 왕년에 축구를 한 양반이거든요. 그래서 발로 찬 축구화가 방을 가로질러 가지고 딱 날아가더니 베컴 눈가리에 정통으로 빡 꼽힌 거예요. 눈두덩이에. 그래서 베컴은 피를 절철 흘리고 꼬매야 할 지경까지 된 겁니다. 그 일이 있고 퍼거슨 영감님이 미디어에 대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식 요즘 하는 꼬라지 보면은 겉멋만 들어가지고 지가 팀보다 더 중요한 줄 알고 나대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구단은 퍼거슨 감독에게 대든 베컴을 내치기 위해서 새 팀으로 이적을 보냈는데 그 팀이 바로 어디다? 스페인 최고의 명문 구단인 레알 마드리드였다. 그래서 2003년에 새 구단으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흥미진진해집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왜냐? 빅토리아 언니가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스파이스 걸스 활동이 시들시들해지니까 패션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빅토리아 언니가 당시에 엄청 바빴거든요. 그래서 자기 사업의 거점인 런던을 떠나가지고 남편 새 팀 연고지인 마드리드로 이사를 가기에 살짝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베서방 혼자 마드리드에 혼자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굉장한 악수였습니다. 왜냐? 당시에 베컴이 애가 둘이었거든요. 애가 둘이지요. 그래서 한참 애들 클 때 아닙니까? 그때 큰 애는 이제 4살 정도 됐고 둘째가 이제 막 태어난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런 중요한 시점에 베서방 혼자 마드리드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마드리드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가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아요. 그 동네는요, 여러분들 진짜 남자고 여자고 전부 다 인물이 훤해요. 저도 가봤는데 진짜 장난 아닌 동네거든요. 유부남들은요 거기 가잖아요. 그러면은 애국가나 연불이나 뭐 주기도문 이런 거 머릿속에 외우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뭐 남자고 여자고 전부 다 몸도 좋고 잘생기고 그죠? 옷도 잘 안 걸치고 댕겨요. 근데 거기에 배서방이 혼자 자취를 하게 됐잖아요. 이 양반이 좀 잘생겼습니까? 그래서 타블로이드나 아니면은 미디어가 지구 1티어 유산소 성능, 지구 1티어 매력남, 지구 1티어 재력의 배서방이 혼자 스페인 그 물 좋은 동네에서 아랫도리 관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2003년 여름에 베컴이 마드리드에 있는 모 나이트클럽에서 나오는 장면, 그리고 이름 모를 어떤 여성과 히히덕거리면서 쳐웃으면서 함께 자리를 뜨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놈은 미끼를 던져본 것이고 배서방은 그것을 물어본 것이요. 미끼를 던졌는데 배서방이 그것을 물었어요. 근데 이건 짚고 넘어갈 게 사실 서양에서는요, 나이트를 가는 게 언니 오빠들 꼬시러 간다 의미도 있지만은 직장 동료들끼리 분위기 즐기고 양주 한잔 시원하게 까고 오는 그런 문화도 사실은 있거든요. 뭐 카바친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문화는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런 거였으면은 당시에 지단 행님이라고 했어요. 지단 행님. 머리 이제 벗겨진 행님이 있거든요. 그런 팀 동료들하고 같이 클럽에서 나와야지 왜 스파게티 끝나시 하나 위태롭게 걸친 언니랑 웃음꽃을 활짝 피우고 그러면서 나오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진으로 찍힌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언니는 레베카 루즈라는 개인 비서였답니다. 개인 비서. 이 언니는 베컴이 스페인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스케줄 관리도 해주고 쇼핑도 대신 해주고 식사도 도와준다면서 그런 식으로 고용된 언니였거든요. 나는 이게 진짜로 이해가 안 가. 왜? 아니 스페인 정착 돕는 거를 스페인 출신 곤잘레스 행님이 못 도와줍니까? 예? 곤잘레스 행님이 베컴 스페인에 도착한 첫날 밤에 주변에 돼지국밥집 잘하는데 데리고 가가지고 같이 뭐 이베리코 돼지로 만든 수육이랑 돼지국밥에 소주 한잔 하면서 스페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생활하면 된다. 나도 힘들었다. 이러면서 스페인 생활 적응하는 거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곤잘레스 행님이 베컴 손잡고 마트 데리고 가가지고 베컴 지 마음에 드는 베개랑 이불 사는 거 그런 거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피 끓는 남녀 둘이 하루 종일 같이 붙이냐 이겁니다. 예, 그죠? 더군다나 베카 언니는요, 당시 영국 최고의 인기 리얼리티 관찰 예능 빅 브라더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탄 언니였어요. 여러분들 빅 브라더가 뭐냐면은 한국의 뭐 솔로 지옥, 나는 솔로 이런 것처럼 남녀들을 어떤 그 한 장소에 가둬놓고 이 사람들이 서로 어떤 와일드한 행동을 하는가 이렇게 관찰하는 방송이거든요. 근데 솔로 지옥이나 나는 솔로 이런 거는 그냥 뭐 침대에 같이 누워있는 그런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빅 브라더는요, 아이고, 예, 그렇죠. 씹고 뜯고 즐기고 난리 납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 유교 감성으로 볼 때는 수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쇼거든요. 아무튼 베카 언니는 그런 관찰 예능 출신의 젊은 언니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타블로이드나 찌라시에서 베컴은 이제 베컴 취향이 마음 쪽에 상당한 자신이 있는 언니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빅토리아 아지매가 수술로 자신감을 인위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사실 베컴은 선천적으로 마음이 넓은 언니들에게 사족을 못 쓴다.
라는 루머가 엄청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실제로 빅토리아 언니가 첫째 애 낳고 바로 자신감 강화 수술을 했어요. 그리고 2006년에는 더 강력한 걸로 이제 강화 수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베카 언니는 일단 선천적으로 자신감이 넘치는 언니였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찌라시 미디어가 베컴한테 달라붙는 거예요. 그렇게 건수를 잡은 타블로이드랑 찌라시 미디어가 이 둘에 대해서 집요하게 취재를 하고 루머를 퍼날랐어요. 그리고 2004년 4월 중순에 베카 언니가 영국 스카이 뉴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MBC 정도 되는 사이즈의 방송사거든요. 그런 영국의 스카이 뉴스랑 단독 인터뷰를 해요. 그때 베카 언니가 사진 속 두 사람은 베컴과 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날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준비 운동을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강렬한 케미스트리를 확인했습니다. 그와 저는 마치 자석과 같은 그런 유산소 운동을 했죠. 라면서 당시 베컴과 다이어트 경험과 함께 베컴과 주고받은 문자를 센터를 까요. 그리고 그 당시 빅토리아 아짐에도 자신과 베컴 사이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당시에 빅토리아 아지매가 베카 너 잤니? 잤어? 내 남편에게 찝쩍거리지 말고 꺼져! 라고 경고까지 했다고 이런 식으로 베카 언니가 주장을 합니다. 이에 베컴은 모든 것을 부인했어요. 나는 행복한 결혼을 했고 훌륭한 아내와 아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모든 말들은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라고 의혹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이런 모든 푸닥거리가 생기니까 2004년에 빅토리아 아지매가 애들을 데리고 아예 스페인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리고 베컴 부부는 불륜 주장을 폭로한 매체들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때립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푸닥거리가 진행되는 가운데 사실 빅토리아 언니는 셋째 크루즈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여론들이 임신한 언니는 건들지 말자 해가지고 이 스캔들이 일단락되고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이런 크고 작은 스캔들이나 루머 속에서도 영국 대중이 인정하는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바로 베컴 부부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나 진정성은 진짜로 진퉁이다. 사실 이 정도로 유명하고 이 정도 재력이 있는 연예인들은 사실 애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들한테 툭 던져주고 지 사업하기 바빠요. 예, 지 커리어 신경 쓰기 바쁘거든요. 근데 이 두 부부 최측근 관계자들에 의하면은 베컴 부부가 애들한테는 진짜로 진실되게 케어하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잘했답니다. 옛날에 젊었을 때 아픈 애기 케어한다고 이제 병간했다가 찍힌 일이 있었어요. 베컴이 이제 퍼거슨 감독한테 런던에 가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퍼거슨 감독이 왜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컴이 지금 첫째가 아픈데 제가 런던에 가가지고 지금 애를 돌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루 훈련을 빼달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퍼거슨 감독이 그걸 이제 열받는 거예요. 아니 와이프는 집에서 뭐 하고 있노? 와이프가 봐주면 되지. 집에서 말이지. 여자가 말이지. 집에서 나 보고 있지. 뭐 한다고 패션쇼 간다고 그래 난리가. 퍼거슨 감독이 90년대 꼰대 마인드로 그런 식으로 베컴한테 엄청나게 야지를 준 적이 있어요. 그것만 봐도 이제 베컴이 자기가 직접 애를 케어하고 싶은 그런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베컴 부부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갑질하거나 함부로 하지 않았다고 그런 식으로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읍니다. 그런 다음에 베컴이 스페인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나이도 30을 넘어갑니다. 원래 축구 선수들은요 나이 30을 찍으면은 베테랑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커리어가 꺾이고 기량도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젊은 애들이랑 경쟁하기 버거운 나이가 되면서 점점 스팟라이트에서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베컴도 그런 때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행선지를 선택하는 시기가 왔는데 베컴은 생뚱맞게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미국. 그것도 LA 갤럭시라는 팀인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미국에서는 축구가 별 인기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더더욱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적하는 팀이 LA다? 이거는 100% 연예계 활동을 위한 거라는 그런 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컴 부부는 LA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미국 미디어에서 이거는 영국과 미국 양국을 이어주는 문화적 만남이다라는 식으로 당시 톰 크루즈 부부랑 베컴 부부랑 엮어가지고 세기의 베프라는 식으로 마케팅을 오지게 조졌어요. 그런데 이제 LA 갤럭시 팀 멤버들은 아니 우리는 쎄빠지게 뛰어가지고 베컴이 죽음으로 받는 돈을 연봉으로 받는데 베컴은 팀보다 연예인들이랑 노닥거리는 게 더 중요한가 봐 하면서 팀에 불협화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베컴이 이탈리아 리그 AC 밀란에서 뛰고
그리고 말년에 파리 연고팀인 PSG에서 뛰고 난 다음에 명예롭게 은퇴를 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런던, 마드리드, 뭐 LA, 밀란, 파리 전부 다 빅토리아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의류 사업이나 아니면은 연예계 사업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고도의 전략적인 그런 이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것도 그런 게 뭐 베컴이 뭐 제철 사업할 거라고 뭐 포항 스틸러스에 온 건 아니잖아요. 베컴이 뭐 막창집 열 거라고 뭐 대구 FC에 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베컴의 선택이 비즈니스적인 생각이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이 두 커플 이야기를 제가 밑밥으로 깔아드린 거고, 이런 서사를 배경에 두고 이제는 아들내미와의 드라마에 대해서 한번 닦아드리겠습니다. 그쵸. 오케이. 예, 많이 스킵을 했죠. 근데 너무 베컴 쪽으로만 말면은 이게 루즈해집니다. 제 채널은 36%의 언니 시청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축구적으로 팔 수가 없어.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하는 거 좋아해. 엄청 좋아해. 우리는 재밌다고 하는데 언니들은 재미 하나도 없는데 지금은 재밌다고 잘라 이야기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깊게 안 판 겁니다. 아시겠죠? 베컴이 은퇴를 하고 빅토리아가 의류 사업으로 계속 승승장구를 하면서 2013년에는 다시 런던으로 이사를 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애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런던에 살아야지 영국 발음 있죠? Can I have some water? 이런 식으로 일단 영국 발음을 장착하면 이게 호감캐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있었겠지. 전략에 포함이 돼 있었겠지. 브랜드 밸류가 상승하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런던에 다시 이사를 와가지고 아들 셋에 이제 딸까지 한 명 더 낳으면서 4남매 체제를 완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영국에 다시 정착한 시점에 큰아들 브루클린은 이미 청소년이 된 거고 아들 셋 다 아버지를 따라서 축구를 시작합니다. 근데 큰아들 브루클린은 축구 실력이 그냥 뭐 택도 없었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축구를 접었고, 둘째 아들 이 친구 있죠? 약간 양기가 있는 친구. 이 친구는 그래도 볼을 좀 찼어요. 그래서 유소년 레벨까지 올라갔는데 그 윗단계는 못 올라가고 축구를 접게 됩니다. 그리고 큰아들 브루클린이 15살이 됐을 때 잡지 모델로 데뷔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진짜로 전형적으로 부모 백 있는 애들이 연예계에 발들어 놓는 케이스가 바로 잡지 모델이거든요. 왜냐? 여러분들 모델 세계에도 엄청난 노력과 디테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디테일을 캐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런웨이 모델 있죠. 그 캣워킹 하는 사람들. 그거는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잡지 표지 모델 이런 거는 카메라 앞에서 단추 2개 풀고 몸에 기름칠 좀 해주고 볼때기 입안에 빨아넣고 카메라 그윽하게 응시하면서 치명적인 척하고 카메라 셔터 딱 찍으면 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런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나중에 후보정을 기깔나게 걸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잡지 모델 이런 거는 진입장벽이 낮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 백으로 연예계 진출하는 일명 네포 베이비들 중에 노래, 춤, 연기, 외모 이런 게 출중하지 않고 약간 애매한 친구들은 무조건 잡지 표지 모델 이런 거는 이력서에 디폴트로 박아놓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네포 베이비들에게 잡지 모델은 한국으로 치자면은 컴활 자격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클린도 잡지 모델도 해보고 이리저리 물 온도를 체크를 하고 간을 보다가 2017년이 옵니다. 그 당시에 인스타그램이 완전히 자리 잡히고 모든 이가 인플루언서를 꿈꾸기 시작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때부터 큰아들 브루클린이 부모 후광을 이용해가지고 전면적으로 미디어에 자신의 행보를 노출시키기 시작합니다. 18살이 된 2017년에 사진작가로 데뷔를 합니다. 그리고 사진집을 출간합니다. 이게 사진집이거든요. 근데 이거 국민학교 여름 방학 숙제도 아니고 사진 초점도 제대로 안 맞고 엉성하고 허접하게 그지 없습니다. 사실 헐리우드에서 이런 금수저 아이들이 사진 예술을 우습게 봅니다.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 카메라 비싼 거 하나 사고 렌즈 비싼 거 딱 끼우고 대충 초점 맞춰가지고 딱 찍어보면은 이게 보통 폰으로 찍은 사진보다 사진 질감, 광감, 빛을 표현하는 때깔이 진짜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진 몇 방 딱 찍어보고 나 사진에 소질 있을지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진 전문가들은요, 밝기나 노출 감도, 구도, 색감, 그리고 스토리텔링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니까 저 같은 학고방이랑 완전 수준이 다른 거예요. 정말 평생 열정과 연구를 다해가지고 사진집을 내도 한 사람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한데 브루클린 이 친구 사진집은 엄청 엉성한데도 불구하고
베컴집 아들내미라는 이유로 주목을 받으니까 사람들한테 욕을 더 얻어먹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나이 23세 지보다 4살 많은 여배우 니콜라 펠츠라는 언니랑 6개월 데이트를 하고 약혼을 때려요. 그런데 이 니콜라 언니 집안이 또 후덜덜합니다. 딱 봐도 귀티가 나잖아요. 그죠? 딱 봐도 귀티가 나죠. 그죠? 이 언니 아버지가 이 양반인데 아마 넬슨 펠츠라는 양반인데 이 양반이 투자회사 대표입니다. 근데 밑돌쇠처럼 소액으로 여기저기 푼돈 찌르고 나는 회사 주주요 하는 게 아니고 무려 P&G 그러니까 미국에서 목욕용품, 위생용품으로는 이 회사가 갑입니다. 헤드앤숄더 샴푸 있죠? 말하자면 한국의 태평양이나 럭키생명 정도. LG 생활건강입니까? 아, 럭키는 좀 너무 오래됐고. 오케이. 예, 태평양. 그러면 태평양과 LG 생활건강 정도. 오케이. 그 정도 되는 엄청난 회사가 이제 P&G라는 회사거든요. 미국에서. 여기 주주입니다. 그리고 디즈니에도 지분이 있을 정도로 상당한 억만장자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미국 내 평판이 좀 안 좋아요. 왜냐면은 이 양반이 투자한 기업들이 알바생 처우나 급여 관련해가지고 거의 노예 노동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주장되어 왔거든요. Allegedly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억만장자입니다. 이 양반 딸이 니콜라 펠츠라는 언니인데 이 언니도 말이 많아요. 일단 이런 루머들이 있습니다. 니콜라 언니가 어릴 때 보모랑 가정부들한테 진짜 고약하게 굴었다고 하거든요. 한 예로 보모가 지 마음에 안 든다고 계단에서 밀쳐가지고 내구성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그런 일화도 있고 allegedly 가정부들 마음에 안 들면은 그 자리에서 면전에 대고 해고를 시키거나 allegedly 아니면은 화장실 변기에 오줌 한 방울 맺혀 있다고 집사를 불러가지고 갈구고 아주 갑질이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allegedly 아무튼 좀 모자란 우리 브루클린이랑 아주 호화로운 삶을 살아온 갑질녀 니콜라가 약혼을 하고 이제는 같이 쌍으로 미운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뭐였는가? 이게 진짜 주접입니다. 자, 여러분들 2021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전부 다 닭장에 갇혀 있었잖아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미국 애들, 특히 10대, 20대는 진짜로 여러분들 요리를 1도 할 줄 몰라요. 라티노나 아시아계 10대, 20대들은 요리를 좀 할 줄 알아요. 그래도 엄마 하는 거 보고 배웠으니까. 근데 백인 애들은요, 진짜 요리를 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억만장자 자식들 아닙니까? 격리 중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다 챙겨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뭐냐? 사람들이 집에 갑자기 갇혀 있고 어딜 나가지를 못하니까 집에 뭘 시켜 먹거나 나가서 먹지를 못하니까 직접 요리를 해보는 게 젠지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브루클린도 격리 기간에 이런저런 간단한 요리를 하면은 약혼녀 니콜라가 내가 한번 먹어볼게 하면서 맛을 보는 그런 컨텐츠 몇 개를 찍어가지고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요리라고 해가지고 무슨 시래기 된장에 묻혀가지고 양념해가지고 돼지뼈랑 감자 넣고 감자탕을 끼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거예요. 오믈렛 있죠. 오믈렛 하나 띵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무슨 캐비어 올리고 파슬리 부스러기 쳐 뿌리고 그게 답니다. 그릴드 치즈 샌드위치 만들거나 그게 다예요. 그러다가 2021년 말에 자기 이름을 단 공식 요리쇼 Cooking with Brooklyn을 런칭을 하는데 이게 진짜 주접 중에 주접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꼬릭한 사람들이 쉽게 못 구하는 비싼 재료들로 세상 간단한 요리를 하면서 뭔가 굉장히 풍성하게 연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이 엄청 큰 이거 파마산 있죠. 김치 담글 때 쓰는 이제 다라이 2개 청테이프로 딱 붙여놓은 그런 그 진퉁 파마산 치즈 있잖아요. 이거를 반으로 딱 쪼갭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에 이제 오목하게 단면을 파가지고 여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녹입니다. 그러면 이제 파스타 면을 여기 딱 투하시켜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비벼가지고 먹는 그런 요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호들갑을 떨어서 그렇지 그냥 반죽해가지고 파스타 면 만들고 끓이는 물에 끼리고 파마산 치즈 뿌려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대단한 기술이고 자기는 셰프라고 이제 주접을 떠는 거예요. 근데 영상당 조회수가 몇백만 조회수가 나옵니다. 밑돌새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시원하게 떠들라고 일주일 내내 자료 조사하고 그래도 조회수가 얼마 안 나와요. 근데 브루클린은 파스타 하나 만드는데 조회수가 몇백만이 나오는 거예요. 예, 좀 도와주세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 컨텐츠를 소비를 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 겁니다. 그리고 브루클린이랑 니콜라 둘이 2022년에 결혼식을 앞두고 결혼 계획을 짜는데 당연히 직접 준비를 안 하겠죠. 웨딩 플래너라고 예식장, 예물, 초대장 이런 거 대신 돌려주고
피로연 때 뭐 갈비탕을 올릴지 스테이크를 올릴지 그것도 한 방에 다 준비를 해주는 업체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전적으로 맡긴다는 거죠. 돈 있는 사람들은. 근데 뭐 웨딩 플래너 이 양반들이 신랑 신부가 뭘 원하는지 뭐 누굴 초대하고 싶은지 갈비탕에 갈비는 몇 개를 올릴지 그거를 다 이제 신랑 신부들이 원래는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이야기를 안 해주면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초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원래 신랑 신부가 하객은 누구를 원하는지 어느 정도 깔끔하게 이름이나 주소 목록 정도는 넘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똑바로 명단이랑 연락처도 안 넘겨주고 웨딩 플래너 업체한테 그냥 일괄적으로 초대장 돌리라고 짬처리를 시킨 거예요. 아니 웨딩 플래너들이 무슨 CIA입니까? 그런 유명인들 연락처를 어떻게 압니까? 그러고는 웨딩 플래너 업체가 무능하다 답답하다 하면서 업체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웨딩 플래너 회사가 이거는 진짜 해도 너무하니까 소송을 하고 문자 내용을 깠어요. 근데 그 문자 내용을 보면은 진짜 이렇게 멍청한 애들도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구나 싶을 정도로 진짜 회의감 들 정도로 멍청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집마다 밉상짓을 하다가 이제 웨딩드레스를 골라야 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노트 필기 잘하세요.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웨딩드레스입니다. 웨딩드레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하루 입고 그냥 하는 거지만은 사실 언니들은 이거 한번 입으려고 엄청 공을 들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웨딩드레스를 골라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누굽니까? 시어마씨가 무려 빅토리아 베컴입니다. 빅토리아 언니는요 이제 패션 업계에서 한 끝발 하는 아지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아지매가 니콜라 웨딩드레스 정도는 내가 예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어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니콜라가 그럴 것까지 있어요? 발렌티노 걸로 입으려고요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빅토리아 언니도 이제 핀도가 팍 상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내가 바쁜 일정에도 내가 웨딩드레스를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줄라고 했더만은 어이구 단박에 거절을 해버리네 하면서 핀도가 팍 상해버린 거예요. 그냥 쇼부를 봐도 됐잖아. 사실은 제가 발렌티노랑 지금 이야기가 돼 있어가지고 그러면 피로연에서 제가 어머님 거를 피로연에서 제가 입으면 어떨까요? 하면서 그런 식으로 쇼부를 보면은 취할 거 취하고 이런 식으로 쇼부를 보면 되잖아요. 근데 단박에 팍 거절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어째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브루클린도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가지고 뭔가 증명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뭐 핫소스 사업에도 손을 댔는데 아주 깔끔하게 망하고 와이프 니콜라가 또 영화 감독을 한다길래 우정 출연을 했어요. 근데 심지어 와이프 지도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남편 브루클린이 등장하는 장면을 편집을 해가지고 짬처리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브루클린은 실력이 없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되니까 손대는 족족 실패하는 겁니다. 반면에 아버지 베컴은 은퇴하고 하는 모든 사업이 연짝으로 성공을 해요. 의류산업, 영화 출연, 그리고 FC 마이애미라는 축구팀 구단주가 됐어요. 공동 구단주. 그리고 무려 축구선수 메시를 영입하면서 축구팀 사업도 대박이 납니다. 그렇게 노동자 출신 집안에서 서민 성공 신화를 이룬 아버지이자 영국 남자들의 우상이 되어버린 베컴. 그리고 최근에는 심지어 기사자기도 받았어요. 기사자기. 그러니까 Sir David Beckham이에요. 그리고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걸그룹 비인기 멤버에서 의류업계 큰손이 되었고 정말로 능력 있는 워킹맘의 표본이 된 엄마. 반면에 아들 브루클린은 베컴의 아들이니까 그냥 유명한 걸로 유명해요. 아무런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찍어 누르면서 일은 벌리는데 벌리는 모든 일이 그냥 형편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2025년 말 그리고 2026년 들어와가지고 돌연 브루클린은 부모와 형제들 인스타그램 언팔을 때립니다. 완전히 손절을 해버려요. 지금까지 브루클린이랑 와이프 니콜라가 워낙 진상짓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브루클린이 가족과 손절한 일에 대해서 브루클린은 배은망덕하다. 니콜라가 브루클린을 가스라이팅을 오지게 조져가지고 가족이랑 손절하게 한 거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일화에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부모가 유명한 친구들은 광고 모델을 하고 이런 식으로 협찬을 받고 그런 식으로 수요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즘 시대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이런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 이거를 아무리 엉성하고 개차반으로 홍보를 해도 일단 그만큼 사람들한테 제품이 노출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재능 없는 친구들은 못 살아남죠. 왜냐?
대중에게 보여질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 광고 이런 거를 따오려면은 아무리 금수저라고 해도 네포 베이비라고 해도 외모가 특출나거나 아니면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게 있어야 그걸 비집고 들어가는데 이제는 소셜미디어 시대니까 영화 종류도 너무 많아졌고 매체 종류도 너무 많아졌고 돈 벌 거리도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냥 유명한 걸로 장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그로 원툴로도 큰 규모의 광고를 따내고 협찬을 따내고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브루클린 이 친구가 조금 측은하긴 해요. 왜냐? 지도 답답했겠죠. 아버지가 워낙 잘났고 이러니까 다 따라 해봤을 거 아닙니까? 축구도 어릴 때 해봤죠. 근데 별 볼 일 없어. 아버지처럼 모델도 해보고 싶은데 특출나게 잘생긴 것도 아니야. 키도 작아. 엄마처럼 사업은 해보고 싶은데 손대는 것마다 망해.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 축복받은 삶인지도 모르고 부모랑 계속 비교를 하고 비교되는 게 정신적으로 엄청난 압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잣집 애들은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많아요. 코로나 때 집에서 샌드위치 빵 쪼가리 하나 만들어가지고 먹어봤는데 이거 왜 맛있어? 하면서 나 요리에 소질 있을지도 해가지고 주변 친구들한테 먹여봤어. 근데 주변 친구들이 브루클린한테 빌붙어서 얻어먹어야 되는데 혹평을 하겠습니까? 브루클린이 뭐만 하면 좋아 좋아 하면서 궁디 팡팡 때리면서 칭찬을 했겠죠. 소질이 있다면서. 그러니까 분명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소질이 있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는데 또 이거 세상이 억까하네? 걔 돼지들이 내 진가를 모르고 억까하네? 싶을 겁니다. 그리고 광고 협찬하는 그 기업 입장에서 인스타 팔로워 수가 엄청난 브루클린 유명세만 이용하고 그냥 어그로 끌면 그만이에요. 욕먹는 건 어차피 브루클린이니까 그냥 갖다 쓰고 어그로 끌고 버리는 거예요. 또 브루클린 입장에서 자기가 이뤄놓은 거는 없지만은 결혼을 또 굉장히 의리의리한 집이랑 했잖아요. 와이프 집이 짱짱하니까 어차피 부모랑 손절을 해도 돈 떨어지면은 어차피 짱짱한 와이프 집에 새빵살이 하면 되는 거니까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도 뭐 이것저것 해서 망해도 아빠 찬스 쓰면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브루클린이랑 와이프 니콜라가 쌍으로 철없는 행보를 보이는 거고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브루클린 입장에서는 뭐 그런 대중의 비난이 가식적인 부모님, 시부모님 탓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브루클린 같은 경우에 한 장소에서 청소년 시기를 보낸 게 아니고 아버지랑 엄마 커리어 따라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고 여러 국가를 옮겨 다녔잖아요. 그래서 예민한 청소년기에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감정 공유도 하고 자기 개발이나 뭐 자기 정체성도 진득하게 찾아보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끊겨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뭐 정말 좋아하는 건 뭐고 잘하는 건 뭐고 그런 것도 모르고 부모 후광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시도하는 모든 게 잘 안 풀릴 때 감정적으로 부모 탓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베컴 집 첫째 아들 브루클린은 베컴가와 완전히 담을 쌓는 그런 지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진짜로 사람 사는 세상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이어 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뭐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던 간에 비슷한 가족 문제는 어디에나 존재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베컴가의 아픈 손가락 브루클린 베컴과 부모 간의 갈등에 대해서 한번 말아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루클린이 지도 세상을 좀 살아보고 만약에 조금 이 사랑이 조금 흐트러져 가지고 법원에 가야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 돈도 이제 축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돌아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뿜뿜해질 겁니다. 원래 금융치료가 가장 무서운 치료거든요.